설날 전날 밤 야근 중 3년째 해외 파견 중인 남편에게서 소포를 받았다. 안색이 창백해진 청소 아주머니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절대 열지 마요. 당장 버리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거예요. 30분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나는 비로소 내가 큰 위험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설날 전날 밤 도시 전체는 설날 음악과 화려한 조명으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오피스 빌딩 18층은 잊힌 섬처럼 고요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딸깍 소리는 홀로 울려 퍼졌고 유리창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섞여 자본의 노동력을 파는 자들의 쓸쓸한 음악을 만들어냈다. 나는 푹신한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쓰라린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끝없는 차량 행렬을 보며 한숨을 참았다. 남편 서준이 독일로 파견 근무를 간 지 3년. 나는 단 한 번도 온전한 설날을 보내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알렸다. 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례상 사진을 보내며 짧지만 애틋한 메시지를 남겼다. 딸, 너무 고생하지 마라.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아빠랑 엄마가 떡국 끓여놨단다.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참았다. 바로 그때 서준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보기 좋은 금액의 모바일 세뱃돈을 보내며 달콤한 메시지를 덧붙였다. 여보, 고생했지. 올해도 못 가서 미안해. 내가 보낸 선물은 1층 안내 데스크에 맡겨뒀어. 내려가서 받아줘.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어. 내 심장이 갑자기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서준은 언제나 그랬듯 세심하고 낭만적이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도 그는 명절 때마다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했다. 나는 급히 컴퓨터를 끄고 울코트를 걸친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남편이 준비한 깜짝 선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복도는 텅 비었고 내 하이힐 소리만 반짝이는 타일 바닥에 딱딱하게 울려 퍼졌다. 건물 안내 데스크에는 아무도 없었고 늙은 경비 아저씨도 잠시 눈을 붙이거나 고향에 전화하고 있을 터였다. 안내 데스크 위에 놓인 코발트 블루 포장지로 쌓인 약 50cm 크기의 네모난 상자는 고급스러워 보였고 그 위에는 은색 리본이 매우 정교하게 묶여 있었다. 나는 선물 상자를 들어 올렸고 손에 느껴지는 묵직함은 내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비싼 화장품 세트일지 아니면 내가 예전에 감탄했던 독일산 가전제품일지 궁금했다. 선물을 가슴에 안자 마치 서준의 단단한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몸을 돌려 유리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여성 화장실 쪽에서 한 그림자가 뛰쳐나왔다. 바로 내가 야근할 때마다 마주치던 마르고 고단해 보이는 환경미화원 최 아줌마였다. 오늘 최 아줌마는 이상하게 보였다. 찬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젖은 밀대걸레를 든 채 유니폼은 흙탕물이 묻어 축축했다. 그녀는 내 앞을 가로막으며 달려왔고 마치 보이지 않는 괴물에게서 도망친 사람처럼 숨을 헐떡였다. 나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서며 미간을 찌푸리고 물었다. 최 아줌마,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당황하세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녀의 시선은 내 손에 든 선물 상자에, 더 정확히는 그 정교한 은색 리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갈라진 입술은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걸레를 내던지고 거칠고 굳은 두 손으로 내 팔을 움켜잡았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몹시 아팠다. 최 아줌마는 낡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처럼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아가씨, 절대 열지 마요. 이 상자는 절대로 열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혹시 그녀가 헛소리를 하거나 노인성 질환이 온 건 아닌지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떼어내려 애쓰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이건 독일에서 남편이 보낸 선물이에요. 못 열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최 아줌마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고 포숙한 뺨 위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색 리본을 가리키며 두려움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잘 봐요. 이 매듭, 두 개의 숫자팔이 서로 얽힌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숙여보았다. 정말 그 리본은 일반적인 나비 매듭이 아니라 기이하게도 두 개의 원이 대칭적으로 얽힌 모양이었다. 최 아줌마는 침을 삼키고 내 귀에 바싹 대고 속삭였다. 그녀의 차가운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자 등골이 오싹했다. 우리 시골에서는 이걸 매듭 지은 팔자 묶음이라고 불러요. 염할 때 죽은 사람의 발을 묶거나 죽은 자를 위해 저승으로 보내는 물건을 봉인할 때만 쓰는 매듭이에요. 산 사람이 이걸 열면 목숨을 잃는다고요. 아가씨. 최 아줌마의 말은 추운 겨울밤에 내 얼굴에 끼얹어진 찬물 같았고 내 손은 요란하게 떨려 거의 선물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의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성적인 현대 여성으로서 나는 이것이 교육받지 못한 시골 아줌마의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최 아줌마의 깊고 절망적이며 진심 어린 눈빛을 들여다보았다. 직감적으로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으며 최소한 그녀는 그 끔찍한 일을 정말로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나는 최 아줌마를 보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최 아줌마, 정말 확실해요? 제 남편은 엔지니어이고 서양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끔찍한 풍습을 어떻게 알겠어요? 최 아줌마는 내 팔을 놓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세게 잡으며 간청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아가씨,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 인생에서 이 매듭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은, 그때는 정말 사람이 죽었어요. 고단한 그 여인의 눈빛에 담긴 단호함이 내 마지막 이성적인 고집을 꺾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에게 나를 따라 차로 가자고 신호했다. 우리는 차를 몰아 건물을 떠났다. 자동차는 인적 드문 밤거리를 달려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한적한 한강변이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엔진 소리와 막연한 두려움을 품은 두 여인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울렸다. 우리는 풀이 무성하고 누런 가로등 불빛이 고요한 검은 강물에 비치는 쓸쓸한 강변에 멈췄다. 강바람이 얼굴을 강타했고 흙과 쓰레기의 비릿한 냄새를 실어 날랐다. 나는 손에 든 선물 상자를 시한폭탄처럼 느꼈다. 멀리 던져버리고 싶으면서도 그 안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을 떨칠 수 없었다. 최 아줌마는 얇은 옷을 껴입은 채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소리쳤다. 던져요, 아가씨. 강물에 던져버려요. 물건은 아깝지 않아요.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나는 입술을 깨물고 온 힘을 다해 상자를 멀리 던졌다. 상자는 공중에서 곡선을 그리며 검은 강물 속으로 텀벙 소리와 함께 떨어졌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면서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나와 최 아줌마는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1초, 2초, 그리고 3초가 흘렀다. 수면은 여전히 고요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최 아줌마를 쳐다보며 그녀를 너무 걱정했다고 꾸짖으려던 찰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상자가 가라앉았던 곳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하얀 거품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옅은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수십 미터 떨어진 우리 코로 숨막힐 듯한 아몬드 냄새가 강하게 밀려들어왔다. 그리고 곧이어 강물 위에서 기이한 청자색 불꽃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 불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타오르며 상자의 잔해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고 두 눈은 그 마법 같은 불꽃이 춤추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그 밀폐된 사무실에서 저 상자를 열었다면, 만약 내가 그 리본을 잘랐다면, 아마 지금쯤 나는
여기 앉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아마도 그 지독한 청산가리의 아몬드 냄새 속에 질식하거나 타 죽었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끔찍한 분위기를 깨고 내가 늘 그리워하던 익숙하고 다정한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다.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영상 통화였다. 최 아줌마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와 슬픔이 뒤섞인 불꽃이 이글거렸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받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화면을 쓸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준의 잘생기고 수려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뒤에 벽난로가 있는 고급스러운 방에 앉아 있었다. 그의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밝고 따뜻했다. 그는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여보. 선물 받았어? 열어봤어? 놀랐지. 그 미소를 보며 그 달콤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갑자기 끔찍한 구역질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하고 믿었으며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그 남자가 지금은 왜 이토록 낯설고 무섭게 보이는 걸까? 나는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쓰디쓴 응어리를 억지로 삼키고 내 인생에서 가장 비뚤어진 가짜 미소를 지었다. 응, 오빠, 받았어. 상자가 너무 예뻐서 아직 차마 못 열었어요. 집에 가서 열어볼게요. 서준은 살짝 실망한 듯했고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섬광이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다. 그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유지했다. 응, 집에 가서 열어봐도 돼. 대신 꼭 나한테 전화해줘야 해. 그 깜짝 선물을 보고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보고 싶단 말이야. 나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다. 그 역겨운 가식 앞에서 단 1초도 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몸을 돌려 최 아줌마를 껴안았고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내 삶이 완전히 다른 어둡고 함정으로 가득 찬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서준과의 짧은 영상통화 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격렬한 위경련이 일어났고 나는 바람 부는 강변에서 구토를 쏟아냈다. 최 아줌마는 급히 달려왔다. 그녀의 거친 손은 내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연장자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다정한 손길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수를 나에게 건넸다. 그녀의 시선은 방금 청자색 불꽃이 꺼지고 하얀 연기만 허공으로 사라진 검은 강물을 향했다. 나는 최 아줌마를 따라 그녀의 새방으로 갔다. 그곳은 사당동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깊은 곳에 있었고 누런 가로등 불빛조차 어둠과 습기를 몰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방은 낡은 침대와 헌 옷장만 겨우 놓여 있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놀랍도록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곰팡이 핀 벽 한쪽에 그녀는 작은 제단을 두었고 타오르는 향 연기는 따뜻한 침향 냄새를 풍겨 바깥 설날 밤의 차가움과 대조적이었다. 최 아줌마는 침대 밑 낡은 나무 상자를 열고 짙은 빨간 벨벳 천에 쌓인 사진 액자를 꺼냈다. 그녀가 그것을 나에게 건넸을 때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가씨, 이 사진 좀 봐요. 내 딸, 수아예요. 아가씨처럼 예쁘고 능력 있는 아이였어요. 나는 액자를 받아들고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맑고 생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이 사진 속 그녀 옆에 서 있는 남자를 향했을 때 내 심장은 내는 듯했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그 남자는 지금보다 몇 살 어렸고 조금 더 말랐지만 그 비뚤어진 미소와 다정한 눈빛은 틀림없었다. 바로 서준. 내가 수년 동안 믿고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이었고 몇 분 전 내게 설날 인사를 건넨 남자였다. 최 아줌마, 이 사람. 내 목소리는 목구멍에 막혀 가늘게 떨렸다. 내 떨리는 손가락은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다. 최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고쑥한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려 주름진 손등을 적셨다. 맞아요. 바로 저놈이에요. 5년 전 꼭 이맘때 설날을 앞둔 밤에 내 딸을 죽인 놈.
최 아줌마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 때문에 끊겼다. 그 해에도 수아는 남자친구에게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어요. 멀리서 보냈다며 낭만을 연출했죠. 내 딸은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고 곧 큰 폭발음이 울렸어요. 화학 화재가 방 전체를 집어삼켰고 내 하나뿐인 딸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당시 경찰은 포장된 소포 안에 압축 스프레이 캔이 온도 변화로 폭발한 사고사로 결론지었고 누구에게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서준은 그 전에 수아가 가입한 보험금을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최 아줌마는 그것이 살인임을 분명히 알았지만 힘없는 시골 아줌마로서 그 교활한 악당들과 맞설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그의 행방을 쫓았다. 그녀는 대도시를 떠돌며 온갖 일을 했고 복수할 희망을 품고 살았다. 그러다가 이 건물에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했고 비 오는 어느 날 서준이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다. 그는 전보다 훨씬 살찌고 고급스러워졌지만 그녀는 그를 즉시 알아봤다. 아가씨, 나는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최 아줌마는 내 손을 꽉 잡았고 그녀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나는 저놈이 더 이상 착한 여자를 해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나는 아가씨를 구해야 하고 내 딸 수아의 죄를 저놈에게 물어야 해요. 한 명은 나이 들고, 한 명은 젊고, 한 명은 우아하고, 한 명은 고단한. 두 여인은 돌아가신 이에 사진 앞에서 손을 굳게 잡고 폭풍우 치는 설날 전야에 조용히 맹세했다. 최 아줌마와 헤어진 후 나는 다음 날로 넘어가는 자정이 되었을 때 고급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고 돌아왔다. 한때 행복한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넓고 안락한 집은 이제 무섭도록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식탁 위에 커플컵, 벽에 걸린 결혼사진, 서준이 직접 골랐던 장식품들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이 지난 3년간의 내 어리석음과 맹목적인 믿음을 비웃는 듯했다. 나는 불을 켤 용기가 없어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노란빛 수면등만 켜두었다. 그 빛은 벽에 불안정한 명암을 만들어냈다. 나는 집을 나서기 전 최 아줌마가 신신당부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가씨는 증거를 찾아야 해요. 저놈이 아가씨의 죽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공황 상태에 빠진 정신을 진정시킨 후 서둘러 서재로 가서 개인 컴퓨터를 켰다. 왜 서준이 나를 죽이려 했을까?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는 큰 다툼도 없었고 나는 그에게 생활비를 충분히 보냈고 심지어 시골에 있는 그의 가족까지도 돌봐주었는데 나는 금융 및 보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찾기 위해 저장 폴더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래 계획이라는 숨겨진 폴더에서 PDF 파일을 발견하고는 얼어붙었다. 그것은 정확히 1년 전에 체결된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였다. 피보험자는 나였고 유일한 수익자는 다름 아닌 서준이었다. 기억이 슬로모션처럼 되살아났다. 나는 그날 서준이 걱정 가득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했던 것을 기억한다. 여보, 요즘 당신 건강이 안 좋아 보여. 나중에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험 하나 들어두는 게 어때? 그때 나는 프로젝트 업무에 파묻혀 있었고 남편이 가족을 위해 멀리 내다보는 것이라 생각하여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전자계약서 링크를 보내왔고 보험사의 특별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했다. 나는 그렇게 어리석게도 내 사형 선고문에 서명했던 것이다. 그가 만들어낸 사랑과 책임이라는 허상만 믿었기 때문에 5억 원, 그것이 그가 내 목숨에 매긴 가격이었나? 나는 씁쓸하게 웃었고 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의 눈에는 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거위가 가장 가치 있을 때는 엄청난 돈을 남기고 죽을 때였다. 울분이 가슴을 맴돌았고 고통은 끓어오르는 증오의 불길로 변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호해졌다.
나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이 살인자의 가면을 벗겨야 했다. 나는 전에 회사 보안 시스템 설치를 도와줬던 능력 있는 IT 전공 사촌 동생을 떠올렸다. 나는 급히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동안 서준이 보냈던 이메일들을 첨부했다. 이 이메일들의 IP 주소를 확인해서 실제로 어디에서 보내진 건지 당장 결과를 알려줘.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서준과 내가 파견 근무를 떠나기 전 제주도 여행에서 함께 찍었던 배경화면 사진을 멍하니 응시했다. 사진 속 그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지만 이제 나는 그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 나를 심연으로 밀어 넣으려는 계략을 꾸미는 얼굴만 보였다. 오늘 밤은 나에게 길고도 긴 밤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배신당한 여인이 마침내 각성하는 밤이기도 했다. 설날 아침, 새해의 첫 햇살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 나는 돌 조각상처럼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밤샘으로 눈이 애랬지만 정신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모든 환상이 벗겨진 사람의 고통스러운 맑음이었다. 그때 문자 알림음이 울리며 방의 정적을 깼다. IT 전공 사촌 동생에게서 온 메시지였고 짧지만 내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누나, 꼼꼼히 확인했어. 이 모든 이메일은 독일에서 보내진 것이 아니야. 실제 IP 주소는 한국 내 서버. 더 구체적으로는 서울 성수동 지역에서 출발했어. 발신자가 IP를 위조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 내 딥스캐닝 시스템은 속이지 못했어. 나는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고 글자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찌르는 듯 아팠다. 성수동, 내가 사는 곳에서 불과 10km면도 채 안 되는 거리, 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나는 그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눈 덮인 낯선 나라에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나는 메마르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텅 빈 방에 울려 퍼졌다. 알고 보니 심야 영상통화, 유럽 겨울의 혹독한 추위에 대한 그의 한탄, 독일 소시지와 맥주에 대한 그의 흥분된 이야기는 모두 완벽한 연극이었다. 그는 이 서울 땅에 가짜 무대를 설치하고 배경화면과 수정 앱을 사용해 나를 속였으며 나를 그의 손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꼭두각시로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지난 설날 밤마다 그가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고 입에서 김을 내뿜으며 아마 뜨거운 물컵의 수증기였을 것이다. 나를 그리워하고 고향의 설날 분위기를 그리워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때 나는 타지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가여워하며 울었고 그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었다. 아마 그때쯤 그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방에서 나의 순진함과 믿음을 비웃고 있었을 것이다. 배신감과 경멸감이 내 마음을 잠식했고 누군가 내 심장을 조이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3년 동안 나는 덧없는 기다림 속에서 살았고 가상의 남편을 위해 나의 청춘과 정절을 지켰다. 나는 그가 비싼 생활비를 감당하도록 빚을 갚도록 돈을 보냈다. 알고 보니 그 돈은 그가 이 도시에서 방탕하게 살도록 먹여 살리는데 쓰이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다가갔다. 멀리 성수동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저 콘크리트 정글 어딘가에 서준은 숨어 있었다. 그는 나의 땀과 눈물로 풍족한 삶을 즐기고 있었고 내 인생을 끝낼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감정을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기꾼이자 이 결혼이라는 연극의 위대한 배우였던 것이다. 고통은 점차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깊숙이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속으로 맹세했다. 나는 당신이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사는 곳을 찾을 것이고 이 타락한 남편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주도권을 쥔 사람은 더 이상 그가 아니었다. 나는 단 1분도 지체하지 않고 설날 아침에 바로 최아줌마의 새방으로 차를 몰고 갔다. 서울의 설날 거리는 한산했지만 내 마음은 불타고 있었다.
내가 최 아줌마에게 IP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어 사람의 검은 속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움을 띠고 있었다.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군, 아가씨. 저런 놈이 무슨 배짱으로 타지에 가서 고생을 하겠어요. 여자 치마폭에 숨어 살면서 아가씨와 내 딸처럼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데만 능숙한 놈이지. 최 아줌마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결연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가씨는 저놈의 소굴을 찾는 일은 나한테 맡겨요. 잊지 마요. 나는 환경미 화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아주 넓어요. 우리는 이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에 있어요. 최 아줌마의 말이 맞았다. 환경미화원, 경비원, 폐지 수집가들. 그들은 부자들이 흔히 지나치는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는 살아있는 카메라와 같았다. 최 아줌마는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성수동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었다.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서준에 대한 정보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파악되었다. 그는 황이라는 가명으로 한강변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인 리버뷰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최 아줌마는 노련한 경험과 민첩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친구의 옷을 빌렸다. 그녀는 낡은 자전거에 빈캔과 상자를 싣고 리버뷰 아파트 입구 주변을 돌아다니며 실태를 정찰했다. 그날 오후 나는 그녀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아가씨, 내가 그놈을 봤어요. 살이 쪄서 하얗고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차를 몰고 다니더군요. 멀리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놈이 차를 몰고 나갈 때 경비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는 걸 보니 오랫동안 여기서 VIP 주민으로 살아온 게 분명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내 몸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야근하고 한 푼, 두 푼 모아 그에게 돈을 보내는 동안 그는 왕처럼 살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서비스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영상통화에서 연출했던 고생하고 힘든 남편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 대신 비열하고 기생하며 교활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최 아줌마는 덧붙여 근처 시장에 자주 가는 몇몇 도우미들에게 물어봤다고 했다. 그들은 황 씨의 아파트가 20층에 있으며 한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아주 멋진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의 3년 동안 그곳에 살았으며 해외에서 막 돌아온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이 정보들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나는 리버뷰 아파트 근처의 허름한 커피숍에서 최 아줌마를 만났다. 낡은 옷을 입은 마르고 검게 탄 여인이 오가는 부유한 손님들 사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나는 그녀에게 무한한 연민을 느꼈다. 바로 이 작은 여인이 끝없는 모성애와 끈질긴 인내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비밀의 장막을 걷어올리는 것을 도와주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주머니? 나는 침착함을 되찾은 목소리로 물었다. 최 아줌마는 노을빛 아래 빛나는 눈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가씨, 직접 봐야 해요. 저놈이 사는 실제 생활을 눈으로 직접 봐야 더 이상 망설이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내일 내가 아가씨를 그곳에 데려가서 구경시켜줄 방법을 찾아볼게요. 설날 이튿날 오후 화려한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에는 여전히 봄의 분위기가 남아있었다. 나는 가장 평범한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야구 모자를 눌렀었다. 리버뷰 아파트 입구 맞은편 커피숍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최 아줌마는 내 옆에 앉아 낡은 옷자락을 만지작거렸고 그녀의 눈은 부유한 자들의 세상과 나머지 사회를 가르는 거대한 철제문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사냥꾼처럼 아침 일찍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미끼를 기다렸다. 오후 3시경 햇살이 옅은 노란색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매끄러운 검은색 고급 세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왔다.
나는 최 아줌마가 알려준 차량 번호판을 즉시 알아봤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테이블 아래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었다. 차창이 반쯤 내려갔고 나는 그를 보았다. 내가 유럽의 추위 속에서 웅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 그는 세련된 선글라스를 쓰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윤이 났고 몸에는 비싼 브랜드의 폴로 셔츠를 입고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는 활기차고 당당해 보였고 나에게 전화할 때마다 한탄하던 초췌하고 고생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나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의 옆 조수석에 앉아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었고 그에게 몸을 기울여 매우 즐겁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차가 바로 내 눈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췄다. 너무 가까워서 나는 그의 입가에 걸린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뒷좌석에는 2살쯤 된 토실토실한 남자아이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아빠, 아빠 라고 불렀다. 그는 뒤돌아보며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아이의 뺨을 쓰다듬고 옆에 있는 여자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 장면은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행복한 가족의 그림 같았다. 나는 가슴이 누군가에게 파헤쳐져 찬바람이 불어와 온몸을 차갑게 만드는 것을 느꼈다. 알고 보니 지난 3년 동안 내가 라면을 먹으며 한 푼이라도 아끼고 그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야근하는 동안 그는 바로 그 땀과 눈물의 돈으로 다른 보금자리를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의 희생 위에 행복을 쌓았고 나의 고독 위에서 웃고 떠들었다. 서준의 행복한 가족 연극을 직접 목격한 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그의 재정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도록 했다. 최 아줌마가 제공한 초기 정보와 내가 가진 비즈니스 세계의 인맥을 더해 이 가짜 사업가의 실체를 벗겨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불과 3일 후 두툼한 파일이 내 앞에 놓였고 서준이 수년 동안 숨겨왔던 어두운 비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나는 그 파일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고 값싼 범죄 영화의 대본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준이 자랑하던 독일의 파견 근무 회사는 사실 2년 전에 이미 파산하고 해산된 상태였다. 그는 외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그의 여권에는 지난 3년간 유럽으로 출입국한 기록조차 없었다. 모든 것은 사진 합성, 가짜 체크인 위치였을 뿐 나와 가족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그의 끝없이 긴 빚 목록이었다. 서준은 온라인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에 중독된 사람이었다. 파란색과 빨간색 그래프.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그를 불길에 뛰어드는 불나방으로 만들었다. 내가 보낸 돈, 그리고 그가 투자와 프로젝트 명목으로 여기저기서 빌린 돈은 모두 도박판에서 증발해 버렸다. 그는 매일 이자가 불어나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채 빚을 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내연녀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몸서리쳤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였고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한 금수저였지만 실제로는 그의 손에 놀아나는 희생양이자 도구에 불과했다. 서준은 자신의 화려한 외모와 사업가라는 허울을 이용해 그녀를 유혹했고 심지어 그녀를 꼬드겨 자신의 사채 대출의 명의를 빌려 쓰게 했다. 고급 아파트와 고급 차는 모두 임대하거나 할부로 구매한 것이었고 다른 먹잇감을 계속 속이기 위한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쯤 되자 그의 살인 동기는 대나처럼 명확해졌다. 나의 5억 원짜리 보험 계약은 그가 쌓인 빚더미에서 벗어나 내연녀와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그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가로채기 위해 내가 죽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다. 그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였던 나의 목숨을 도박판의 무가치한 숫자보다 못하게 여겼다. 그는 나의 죽음을 자신의 재정적 자유와 맞바꾸려 했다. 이토록 냉혈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을 나는 더 이상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인간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나는 최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아주머니, 동기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는 그가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요. 아주머니가 언급했던 그분을 만나야겠어요. 최 아줌마는 내 의도를 즉시 이해했다. 걱정 마세요, 아가씨. 그분은 그의 사건에 대해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최 아줌마의 주선에 따라 나는 조용하고 작은 골목길에 있는 육 씨를 늦은 오후에 만났다. 육 씨는 은퇴한 전직 형사였고 5년 전 최 아줌마 딸의 사건을 담당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종결해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소박하고 깔끔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곳은 책과 낡은 연구 도구들로 가득 찬 작은 작업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의 정의를 조용히 찾고 있었다. 육 씨는 침울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다. 하얀 머리카락과 노안경 너머로 여전히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최 아줌마와 함께 강변에서 건져 올린 선물 상자에 까맣게 탄 파편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을 때 육 씨는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고 핀셋으로 작은 조각들을 현미경 아래에서 관찰했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고 낡은 벽시계의 똑딱 소리와 나의 숨 막히는 숨소리만 들렸다. 한참을 관찰한 후 육 씨는 고개를 들고 안경을 벗었다. 그의 눈빛은 나와 최 아줌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가씨,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고 전기합선이나 자연적인 화학 반응으로 인한 화재도 아니었습니다. 이 잿더미 속에서 저는 앞전 세라믹의 작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자 육 씨는 더 자세히 설명했다. 앞전 세라믹은 특별한 물질입니다. 구부러지거나 충격을 받을 때와 같은 기계적인 힘이 가해지면 전기 스파크를 발생시킵니다. 이 상자를 만든 사람은 극도로 정교한 덫 메커니즘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이 세라믹 조각을 상자 뚜껑과 리본에 부착했어요. 아가씨가 뚜껑을 열거나 리본을 자르기만 해도 충격이 전기 스파크를 유발하여 내부에 압축된 극도로 유독하고 인화성 높은 화학 혼합물을 발화시키도록 한 겁니다. 그는 잠시 멈췄고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낮아졌다. 5년 전 수아 양의 사건 현장은 완전히 타버려 이 세라믹 조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허점을 이용해 압축 스프레이 캔 폭발로 인한 사고사로 위장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가씨가 상자를 집 안에서 열지 않고 물에 던졌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졌고 폭발이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아 이 귀중한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나는 몸서리쳤고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 상자를 열고 그 파란 불꽃에 휩싸이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는 나를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흔적을 지워 나를 드문 사고의 불운한 희생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지식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사용했다. 옆에 앉아있던 최 아줌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우리 수아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요. 육 형사님, 저놈이 어쩌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죠? 육 씨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한 후 단호한 눈빛으로 나에게 돌아섰다. 이제 우리는 그가 범행을 저지른 방식을 알았지만 그를 잡기 위해서는 그가 아가씨에게 직접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세라믹 조각은 상자가 함정임을 증명할 뿐 그는 실수로 구매했거나 누군가 바꿔치기 했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손을 꽉 쥐고 육 씨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육 형사님, 저는 저놈을 법망에서 놓아줄 수 없어요. 육 씨는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맹수를 잡기 위한 덫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그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육 씨를 바라보았고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저 할 수 있어요, 육 형사님. 저는 그날 밤 강변에서 이미 한 번 죽었어요. 이 목숨은 이제 정의를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육신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나이든 눈에는 존경심이 스쳤다. 우리는 역이용해야 합니다. 육신은 그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이번 실패로 분명히 매우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의 탐욕과 빚은 그를 다시 행동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할 겁니다. 우리는 그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가 보기에는 매우 쉬워 보이는 기회를 줘서 그의 본색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계획은 내가 장기간의 과로와 고독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척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약하고 통제력을 잃은 아내의 이미지를 만들어 그의 가짜 영웅 심리를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중에 그가 꾸밀 수 있는 사고나 자살을 위한 완벽한 구실을 만들어줄 것이다. 아가씨는 연기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육신은 신신당부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괴로워하고 불안정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는 아가씨를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먹잇감이 상처 입은 것을 보면 그는 독일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아가씨를 끝장내기 위해 기어코 돌아올 겁니다. 최 아줌마는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아가씨, 저와 육 형사님은 항상 아가씨 뒤에 있을 거예요. 저는 아파트 청소 일을 쉬고 아가씨의 아파트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 도울 거예요. 우리는 팀이에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 두 사람, 딸을 잃은 어머니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늙은 군인을 바라보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날부터 나는 나의 작전을 시작했다. 나는 친한 친구들에게만 보이도록 페이스북에 우울한 상태 메시지를 게시했고 끊임없는 불면증과 텅 빈 집에서의 이상한 환각에 대해 한탄했다. 나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을 잊거나 문을 잠그는 것을 잊는 건망증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스스로를 살인자가 그의 굴에서 나오도록 유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살찌고 맛있는 먹잇감으로 만들고 있었다. 상태 메시지를 게시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읽는 서준의 만족스러운 얼굴을 상상했다. 그는 분명히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고 하늘이 그를 돕고 있으며 내가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가 원하는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육시와 신중하게 논의된 계획에 따라 나는 나의 개인 계정을 절망에 빠진 여인의 어두운 일기로 바꾸기 시작했다. 나는 이 게시물들의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신중하게 조정했다. 가족 그룹과 서준 혼자만 볼 수 있도록 했다. 나는 그가 내가 정말로 고독하고 궁지에 몰렸다고 믿기를 원했다. 시작은 새벽 3시에 찍은 하얀 천장 사진이었다. 짧지만 섬뜩한 상태 메시지가 함께 올라왔다. 또다시 하얗게 지새운 밤.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내 머릿속의 이 소음들은 언제쯤 멈출까? 다음 날들. 나는 연극의 수위를 높였다. 나는 작업대에 굴러다니는 수면제 사진을 올렸다. 그 옆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나는 넓고 차가운 집에 들어설 때마다 느끼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대해 썼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대해 썼다. 나는 심지어 냄비 속 생선이 까맣게 탄 사진을 일부러 찍어 올리기도 했다. 기억력이 점점 나빠져서 가스 불 끄는 것도 잊었어. 하마터면 집 전체를 태울 뻔했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지? 육시의 예상대로 어둠 속에 숨어있던 맹수는 상처 입은 먹잇감의 피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내가 탄 생선 사진을 올린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서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고 전화를 받기 전에 최대한 나약하고 당황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호흡을 조절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걱정 가득하고 당황한 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방금 당신 게시물 봤는데 냄비를 태웠다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요즘 왜 그래? 나 걱정돼 죽겠어. 그 목소리를 듣자 내 등골을 뱀이 기어가는 듯 오싹함을 느꼈다. 이 달콤하고 가식적인 목소리가 전에는 나에게 정신적인 약이었지만 이제는 목구멍까지 역겨움을 치솟게 했다. 나는 훌쩍이며 흐느낌을 억지로 짜냈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기억했다가 잊어버려. 때로는 그냥 다 포기하고 마음 편해지고 싶어. 나 너무 지쳤어, 오빠. 나는 말을 중간에 끊었고 무서운 침묵을 남겨 그의 상상력이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장면을 그리도록 했다. 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다급하고 단호해졌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여보, 당신을 이렇게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내가 여기 일을 정리할게. 휴가를 내서 바로 당신에게 날아갈게. 나 기다려. 내가 가서 당신 돌봐줄게. 나는 놀란 척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오빠? 오빠가 정말 올 수 있어? 하지만 거기 일은 바쁘잖아. 오빠 돌아오면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서준은 한숨을 쉬었고 그의 목소리는 애정으로 가득 찼다. 일도 중요하지만 내 아내가 제일 중요해. 일은 잃으면 다시 찾으면 되지만 당신을 잃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당신은 그냥 집에서 얌전히 있어. 약 잘 챙겨 먹고 내가 비행기표 예약하고 당신에게 데리러 오라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을 더러운 물건처럼 소파에 던졌다. 나는 얼굴에 가짜 눈물을 닦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미끼를 물었다. 그는 나를 걱정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나의 죽음이 그가 원하는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사 각본대로 진행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다. 서준이 독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나는 즉시 육씨와 최아줌마에게 알렸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발을 들이기 전에 나의 아파트를 완벽한 덫으로 바꿔야 했다. 노련한 전직 형사였던 육씨는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고 어떠한 신호나 빛도 방출하지 않는 최신 초소형 카메라 세트를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최 아줌마는 정기수도 보수 직원 복장으로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가리는 야구 모자를 썼으며 어깨에는 무거운 공구 가방을 메고 있었다. 이웃과 아파트 경비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나는 관리사무소에 요즘 전기와 수도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신고하여 수리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내가 소셜미디어에 한탄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다. 최 아줌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갔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눈빛으로 합의한 후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육씨는 전화로 원격으로 지시하며 가장 은밀하고 넓게 커버할 수 있는 설치 위치를 안내했다. 가장 중요한 위치는 부엌이었다. 가스 메인 밸브와 가스레인지가 있는 곳. 나와 육씨는 모두 그곳이 그의 주요 범행 현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다리를 잡았고 최 아줌마는 후드 환풍기 틈에 젓가락끝만 한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올라갔다. 카메라 각도는 가스레인지 구역을 똑바로 비추었다. 최 아줌마는 능숙하게 일했고 평소에는 걸레질만 하던 거친 손이 이제 전선을 능숙하게 연결하고 전선을 기술 상자 안에 숨겼다. 그녀는 속삭였다. 아가씨,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잘 숨겨놨어요. 저놈이 이 부엌을 통째로 뜯어내지 않는 한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다음은 침실이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이지만 내가 잠들어 있을 때 가장 위험에 처할 곳이었다. 우리는 침대 맞은편 전원 콘센트에 위장 카메라 하나를 설치했고 또 다른 하나는 에어컨 틈새 뒤에 숨겼다. 거실에도 2대의 광각 카메라를 배치하여 그가 집에 머무는 동안에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했다. 거의 3시간이 걸렸고 땀이 등 전체를 흠뻑 적신 후에야 우리는 작업을 완료했다. 육씨는 원격으로 신호를 확인했고 전송된 이미지가 선명하고 소리가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태블릿 화면을 보면서
내 집의 구석구석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니 안심되면서도 소름이 끼쳤다. 한때 안식처였던 집이 이제 무대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 눈들이 범죄를 기록할 생사 결투장이 된 것이다. 떠나기 전 최 아줌마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가씨, 이제부터 이 집에서의 모든 몸짓과 말은 신중해야 해요. 저놈이 돌아왔어요. 아가씨는 맹수와 함께 살아야 하고 24시간 내내 연기를 해야 해요. 견딜 수 있겠어요? 나는 그녀를 보며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견딜 수 있어요. 아주머니 딸의 정의와 제 목숨을 위해서라도 저는 순진한 아내 역할을 끝까지 연기할 거예요. 최 아줌마는 떠났고 나는 넓은 집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카메라들은 조용한 보디가드처럼 나에게 힘을 주었다. 사흘 후 나는 서준이 알려준 일정대로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갔다. 인천국제공항은 사람들로 붐볐고 시끄러운 안내방송은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뒤섞였다. 나는 국제선 게이트 근처 구석에 몸을 숨기고 섰다. 심장은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긴장감 때문에 요동쳤다. 나는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과 밤샘으로 인한 진짜 탄 눈을 드러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마침내 나는 그를 보았다. 서준은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두꺼운 여행 가방을 밀고 있었고 짙은 생롱 코트를 입고 목에는 울 목도리를 둘러 마치 추운 유럽에서 돌아온 신사처럼 보였다. 그는 선글라스를 썼지만 그 익숙한 비뚤어진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그의 피부가 여전히 희고 손은 매끄러워 타지에서 힘들게 일한 노동자의 흔적이 전혀 없음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닿았을 때 그의 입가의 미소는 더욱 환해졌다. 그는 여행 가방에서 손을 떼고 두 팔을 벌려 나에게 빠르게 걸어왔다. 나는 속으로 치솟는 역겨움을 참으며 그에게 달려가 마치 기댈 곳을 찾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는 나를 꽉 안았고 그의 손은 내 등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의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가 내 귀에 울렸다. 나 돌아왔어. 내 바보 같은 아내. 울지 마. 이제 내가 여기 있잖아. 아무도 당신을 괴롭힐 수 없어. 땀이나 먼지 냄새 대신 비싼 향수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이 향수 냄새는 내가 미행했던 날 그의 내연녀에게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그것은 배신과 거짓말의 냄새였다. 나는 따뜻함을 찾아서가 아니라 그의 등 뒤에 허공을 노려보는 나의 날카로운 시선을 숨기기 위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속삭였다. 오빠, 정말 돌아온 거야. 꿈꾸는 줄 알았어. 나 너무 무서웠어, 오빠. 이 집에서 혼자 시들어 죽을까봐 무서웠어. 서준은 나를 살짝 밀어내고 내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에는 가짜 연민이 가득했다. 세상에, 당신 몰골 좀 봐. 왜 이렇게 초췌해진 거야? 몇 달 안 봤는데 10kg는 빠진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너무 멀리 가서 당신을 돌보지 못했어. 이번에는 완전히 돌아왔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보상할게. 당신이 예전처럼 아름답도록 내가 살찌워 줄게. 그의 말은 꿀처럼 달았지만 나는 그가 내 온몸을 훑어볼 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조사 겨사를 감지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긴 비행의 피로, 어려운 경유, 그리고 고향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그는 너무나 몰입하여 연기해서 진실을 모른다면 나는 그의 진심에 감동하여 또다시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들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신적으로 지친 아내 역할을 충실히 연기하며 나약한 감탄사를 내뱉을 뿐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해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레이더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약통, 어질러진 옷가지, 그리고 내가 아직 닦지 않은 까맣게 탄 냄비가 있는 부엌을 보았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집이 좀 어지러워도 괜찮아.
여보,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가서 쉬어. 내가 청소할게. 당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저녁을 해줄게. 당신이 남편이 해준 밥을 먹은 지 오래됐지?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지친 발걸음으로 침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즉시 몸을 똑바로 세웠다. 나약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조용히 화장대로 가서 카메라 시스템과 연결된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 속에서 서준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바로 청소하지 않고 잠시 서서 내 방 쪽의 움직임을 살폈다. 선명한 흑백 카메라 화면을 통해 나는 서준이 공항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부엌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따뜻한 미소나 걱정하는 눈빛은 없었고 그 자리에는 차가움, 계획성, 그리고 높은 집중력만이 있었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내가 미리 사둔 식재료를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지만 바로 요리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아주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닦은 후 자신의 안전 점검을 시작했다. 그는 몸을 숙여 가스레인지 아래 가스통 메인 밸브와 연결 장치가 있는 수납장을 열었다. 그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가스라인과 연결 부위를 꼼꼼하게 비추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모든 동작을 지켜보았고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다. 그는 자신의 머리 바로 위 환풍기 틈에 전자눈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가스 밸브를 돌려 잠가보고 다시 풀어보며 밸브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듯 했다. 그는 귀를 배관에 가까이 대고 가스 흐름 소리를 들었고 가스레인지로 가서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솟아올랐고 그는 불의 색깔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불의 크기를 조절했다. 그는 불을 껐지만 손은 여전히 밸브에 둔 채였다. 그는 가스가 아주 미세하게 새어나오도록 살짝 돌렸다가 다시 재빨리 잠갔다. 그의 행동은 요리를 하는 사람 같지 않았고 장비를 점검하는 기술자나 살인 도구를 확인하는 살인자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환풍 시스템과 부엌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부엌 창문을 꽉 닫고 커튼을 완전히 쳤다. 그는 카메라에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하지만 입모양을 보아하니 그는 방의 부피와 가스가 이 밀폐된 공간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등골을 따라 차가운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가스 누출 사고, 즉 침실에서 자고 있는 건망증 심한 우울증 환자인 아내가 희생될 치명적인 사고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실행에 옮길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실수 없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하려 했다. 점검을 마친 후에야 그는 칼과 도마를 꺼내 고기를 썰고 야채를 씻기 시작했다. 그는 느긋하게 요리했고 심지어 조용히 휘파람까지 불었다. 그의 잔인할 정도로 평온한 모습은 나를 두렵게 했다. 그는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아내에게 사랑의 저녁 식사를 해줄 수 있었다. 그의 심리는 얼마나 뒤틀려 있는 것일까. 약 1시간 후 서준은 내 방문을 두드렸고 그의 목소리는 다시 다정하고 달콤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여보, 밥 다 됐어. 일어나서 따뜻한 거 좀 먹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 나는 급히 태블릿 화면을 끄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피곤한 표정을 되찾으려 했다. 나는 문을 열고 나섰고 앞치마를 두른 채 따뜻한 국그릇을 들고 서 있는 그를 보았다. 모범적인 남편의 인자한 미소였다. 나는 국그릇을 보았고 그의 눈을 보았다. 역겨움이 뱃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애써 참으며 나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오빠. 냄새 정말 좋다. 내가 꿈꾸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 남편이 해준 밥을 먹는 날이 오네. 그는 나를 식탁으로 부축했고 의자를 당겨 앉게 한 후 내 그릇에 국을 정성껏 떠주었다. 나는 수저를 들었고 손이 약간 떨렸다. 나는 이 국그릇에 가짜 사랑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날 밤 서울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비가 내렸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때리며
삭막하고 처량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나는 두꺼운 이불에 몸을 말고 침대에 웅크려 앉아 시시한 영화가 상영되는 TV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지만 대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넓은 집 전체는 노란 불빛 속에 잠겨 있었다. 시각적으로는 따뜻했지만 감각적으로는 뼛속까지 차가웠다. 서준은 부엌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고 컵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져 소름 끼쳤다. 잠시 후 그가 방으로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들려 있었다. 분유의 고소한 냄새가 바닐라 향과 섞여 공중에 퍼졌다. 서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그의 눈빛은 걱정과 염려로 나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나를 녹였던 그 시선이 이제는 내 몸에 닭살이 돋게 했다. 그는 우유를 조심스럽게 불어식힌 다음 내 입가에 대고 잔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귀에 꿀을 바르는 듯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여보, 따뜻한 우유 좀 마시고 잘 자. 요즘 당신이 계속 뒤척이는 것 같아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해. 보는 내가 마음이 아파. 나는 그의 손에 들린 흰 우유 잔을 보았고 끔찍한 의심이 마음속에 솟아올랐다. 육신은 그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경고했었고 위장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독살이나 수면제 투여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였다. 나는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애써 누르고 피곤한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며 응석 부리는 척했다. 나 안 마시고 싶어, 오빠. 너무 맛이 없어. 뭘 삼켜도 불편해. 서준은 인내심 있게 달랬고 그의 손은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아픈 아내를 돌보는 모범적인 남편의 다정한 몸짓이었다. 착하지, 조금만 마셔도 돼. 이 우유에 숲속 꿀을 조금 섞어서 향이 좋아. 신경에도 좋대. 이거 마시면 내일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을 거야. 푹 잔다는 것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잠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그 달콤한 껍데기 속에 쌓인 잔인함의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계속 거절하면 그가 의심할 것임을 알기에 나는 마지못해 우유 잔을 받아들었다. 나는 입술에 대고 한 모금 작게 마시며 액체를 혀 위로 흘려보냈지만 입안에 조금 남겨두고는 살에 들린 척 연기했다. 나는 콜록콜록 기침을 심하게 했고 손이 떨려 우유를 이불에 조금 흘렸다. 그리고는 서둘러 머리맡 서랍장에 티슈 박스를 집어들고 방금 마신 우유 한 모금을 뭉친 티슈 속에 뱉어냈다. 나는 기침을 하면서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봐, 내가 마시기 힘들다고 했잖아. 역해서 못 마시겠어. 서준은 급히 우유잔을 내려놓고 내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금세 다정함으로 되돌아왔다. 알았어. 마시기 힘들면 억지로 마시지 마. 토하면 더 힘드니까. 당신은 누워서 쉬어. 내가 쏟은 우유 닦을 행주 가져올게. 그가 행주를 가지러 화장실로 등을 돌린 틈을 타 나는 재빨리 방금 우유에 젖은 티슈 조각의 한쪽 모서리를 찢어냈고 그것을 둥글게 말아 잠옷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서준이 청소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 TV를 볼 때 나는 침실 문을 잠그고 도둑처럼 화장실로 달려갔다. 내 손은 떨렸고 주머니에서 축축한 티슈 조각을 꺼내 전에 육씨가 나에게 주었던 마약 및 수면제 간이 검사 키트를 개인 구급 상자에서 꺼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티슈에서 우유를 짜내 검사 키트 트레이에 떨어뜨렸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몇 초가 지나기를 기다렸다. 1분, 2분, 그리고 2개의 붉은 줄이 검사 키트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세면대에 몸을 기대고서야 겨우 설 수 있었다. 고용량 수면제 양성 반응. 그는 정말로 약을 넣었던 것이다. 그는 내가 죽은 듯이 깊이 잠들기를 원했고 그가 다음 잔인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쉽도록 저항하거나 알아차릴 능력을 완전히 잃기를 바랐다. 나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물을 참을 수 없어 흘러내렸다.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증거를 손에 들고 보니
내 마음은 누군가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아팠다. 내가 나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 나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으려 하는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변기물을 내린 후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불을 끈 지 약 15분 후 나는 나의 호흡을 고르고 깊고 무겁게 조절하기 시작했다. 마치 약이 효과를 발휘하여 내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연기했다. 방은 완전히 어두웠고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며 춤추게 했다. 나는 꼼짝 않고 누워 외부의 움직임을 듣기 위해 모든 감각을 최대한 곤두세웠다. 서준의 질질 끄는 슬리퍼 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리다가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살짝 열리고 거실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나는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며 자신이 섞은 약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손을 침대 가장자리에 가장 자연스럽게 늘어뜨렸다. 그는 몇 분 동안 그곳에 서 있었고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러다가 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의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멀어지자마자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베개 밑에 숨겨둔 태블릿 PC를 집어들고 화면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뒤집어 썼다. 적외선 카메라 화면 속에서 서준의 모습은 차가운 흑백 톤으로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는 부엌 불을 켜지 않고 휴대폰 손전등의 빛에만 의존하여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부엌 창문으로 가서 틈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넓은 테이프를 꺼내 환풍기 틈을 완전히 막아 공기가 밖으로 통하지 않도록 했다. 그의 행동은 끔찍할 정도로 세심하고 조심스러웠다. 모든 공기 통로를 막은 후 그는 가스레인지 구역으로 향했다. 환풍기에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나는 그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두꺼운 천을 가스메인 밸브에 대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다. 그는 밸브를 돌려 가스를 방출시켰다. 그는 완전히 열지 않고 가스가 천천히 새어나와 이 밀폐된 아파트에 점차 축적되기에 충분한 정도로만 살짝 열었다. 태블릿 스피커를 통해 작은 쉬익 소리가 들려왔다. 그 죽음의 소리가 내 머리를 마비시켰다. 그는 낡은 장비나 우울증 환자인 아내가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자연스러운 가스 누출을 만들고자 했고 대규모로 가스를 방출하여 쉽게 의심을 사게 하는 상황은 피하려 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서준은 손전등을 끄고 조용히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는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은 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필요했다. 육씨에게 해킹을 요청했던 복도 카메라는 그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을 기록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심지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한 이웃에게 고개까지 끄덕였다. 그는 밖으로 나가 야식을 사거나 근처 편의점 커피숍에 앉아 내가 집에서 조용하지만 고통스러운 죽음에 빠지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현관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닫히자 그리고 잠금장치가 잠기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리자 나는 생사의 순간이 도래했음을 알았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다. 약물에 취한 사람의 축 늘어진 모습은 사라졌다. 가스 냄새가 후각을 찌르기 시작했다. 가스에 첨가된 썩은 달걀 냄새가 역겨움을 유발했다. 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작은 불꽃이라도 튀거나 가스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나는 알아차리기도 전에 질식해 죽을 것이다. 나는 침실을 뛰쳐나왔다. 어둠이 집을 뒤덮었지만 나는 가구의 위치를 훤히 알고 있었다. 나는 죽음과 경쟁해야 했다. 공기 중에 점점 더 짙어지는 독가스 양과 경쟁해야 했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갔고 솟아나오는 독가스를 들이마시지 않기 위해 숨을 참았다. 내 손은 떨렸지만 메인가스 밸브를 꽉 잠갔다. 쉬익 소리가 멈추고 부엌에는 무서운 정적이 찾아왔다. 즉시 나는 부엌 창문과 거실 발코니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들어왔고 차가움과 생명을 실어날라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던 지독한 죽음의 냄새를 휩쓸어 갔다.
나는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나는 내일 아침 햇살을 볼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진정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녹화 장치를 확인했다. 서준이 환풍구를 막고 가스밸브를 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되었고 육씨에게 백업본이 전송되었다. 이것이 바로 철벽 증거였다. 그의 모든 도피로를 끊을 정의의 칼날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육씨에게서 온 문자였다. 그가 집에서 500림 떨어진 편의점 국밥 식당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어. 괜찮아? 영상은 저장했어? 나는 답장했다. 안전해요. 영상 확보했어요. 이제부터 저는 연기를 계속할 거예요. 이제부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는 현장으로 돌아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희생자 역할을 계속해야 했다. 나는 창문을 조금만 닫아 공기가 계속 통하게 했지만 서준이 돌아왔을 때 맡을 수 있을 정도로 희미한 가스 냄새는 남겨두었다. 그러나 위험하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원래대로 덮고 살인자의 발소리를 기다리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둠 속에 누워있으니 두려움이 다시 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가 의심하지 않을까?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면 그가 미쳐서 직접적으로 나를 해치려 하지는 않을까? 나는 베개 밑에 숨겨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꽉 쥐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마지막 무기였다.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1시간 내내 한순간 한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약 45분 후 현관문 잠금 장치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그가 돌아왔다. 그의 발소리는 이번에는 조심스럽지 않고 오히려 다급하고 빨랐다. 그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가스 냄새가 자욱한 집, 침대에서 숨을 거둔 아내, 아니면 시끄러운 구급차 소리? 그는 집으로 들어섰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냄새를 맡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코가 찡그려지면서 공기 중의 가스 농도를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분명히 놀랐을 것이다. 가스 냄새가 그의 계산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발걸음이 거실에서 멈췄고 침묵이 감돌았다. 그는 당황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의 완벽한 덫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발소리가 침실 쪽으로 향했다. 심장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나는 계속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깊이 잠든 척 연기했다. 방문이 열리고 복도에서 찬 공기가 들어왔다. 그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서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이 2개의 칼처럼 나를 찔러 차갑고 잔인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 희미했다. 그는 몸을 숙여 내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숨결이 내 뺨에 뜨겁게 닿았지만 나는 이 남자의 어두운 마음에서 나오는 차가움을 느꼈다. 그는 손을 뻗어 떨리는 검지 손가락을 나의 인중에 대어 숨을 확인했다. 그의 살이 내 피부에 닿는 순간 나는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작게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고 몸을 돌려 벽 쪽으로 향하며 이불을 더 끌어당겼다. 그의 손은 뜨거운 석탄에 닿은 것처럼 움츠러들었고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옷장 모서리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아직 살아있나? 나는 그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속삭임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엄청난 놀라움과 공황 상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화학 지식이 있는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 밀폐된 공간에서 거의 1시간 동안 방출된 가스량은 잠든 사람을 질식시키기에 충분했고 최소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했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곳에 누워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고 방을 몇 바퀴 돌다가 부엌으로 달려갔다. 이제 민감해진 청각을 통해 나는 그가 가스레인지에 딸깍하고 불을 켜는 소리를 들었다. 불은 여전히 켜졌고 가스통이 비지 않았고
파이프가 막히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왜 가스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을까? 그는 창문 틈새를 다시 한번 미친 듯이 확인했고, 내가 그가 돌아오기 전에 닫아놓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전히 닫혀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 아마도 그는 가스통 압력이 낮았거나 자신이 밸브를 너무 작게 돌려 가스가 충분히 새어나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고급 아파트에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환기 시스템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눈앞의 현실은 그의 계획 A가 비참하게 실패했다는 것이다. 서준은 침실로 돌아와 방구석에 있는 안라 기자에 털썩 앉았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1시간 내내 그곳에 앉아 끊임없이 담배를 피웠다. 이전에는 내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척했지만 매캐한 담배 연기가 코로 스며들었지만 나는 계속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나는 그가 지금 나를 목졸라 죽일지 아니면 베개로 내 얼굴을 덮어버릴지에 대해 격렬한 심리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비겁함과 치밀한 계산이 승리했다. 그는 시신의 물리적 흔적을 남기면 법의학이 발견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박할 수 없는 자연사, 즉 사고를 원했다. 그는 담배를 껐고 긴 한숨을 내쉬더니 내 옆 침대에 올라와 누웠다. 그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나는 그의 몸이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계획 B를 생각하고 있었다. 집안에서의 사고가 실패했으니 이제는 통제가 더 어렵고 위장하기 쉬운 야외에서의 사고여야 할 것이다. 나는 나를 죽이려는 남자 옆에 누워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서준, 당신 많이 실망했지. 하지만 걱정 마. 이 실망감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 연극의 마지막 막에는 당신을 위한 더 많은 놀라움이 준비되어 있어. 다음 날 아침, 두꺼운 커튼을 뚫고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내가 잠든 척하는 얼굴에 비쳤다. 나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달그락 소리를 들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구운 빵과 달걀 프라이의 고소한 냄새가 공중에 퍼졌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기지개를 켜고 남편을 껴안으러 달려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나에게 역겨움과 극도의 경계심만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부엌에 서 있는 그 남자가 지난밤 이곳을 가스실로 만들려다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15분 더 누워있는 척했고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 몇 번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서준은 나에게 등을 돌린 채 서 있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허리에 묶인 파란색 앞치마는 그를 정말 온순하고 가정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내 발소리를 듣고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입가에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다크서클이 있고 붉은 핏줄이 서 있었다. 밤새 꿍꿍이를 꾸미느라 잠을 설친 흔적이었다. 그는 나에게 의자를 당겨주고 달콤할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일어났어. 간밤에 잘 잤어? 당신이 너무 깊이 자고 있어서 깨우지 못했어. 오늘 아침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오믈렛 토스트를 만들었어. 따뜻할 때 먹어. 나는 앉았고 눈앞에 예쁘게 장식된 달걀을 보며 이 안에 또 다른 특별한 재료가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척하며 잠이 덜 깬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정신없이 잤어, 오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랐지. 아무래도 약 때문에 머리가 멍한 것 같아. 근데 이상하다. 어젯밤에 누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다는 꿈을 꿨어.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쑤시네. 서준의 눈가가 살짝 떨렸고 오렌지 주스를 따르던 그의 손이 멈칫했지만 곧 평소처럼 행동했다. 그는 내 앞에 주스 잔을 놓고 어색하게 웃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생각해서 꿈을 꾼 것뿐일 거야.
아니면 집안 공기가 너무 답답했나? 당신이 계속 집에만 있으면 병이 더 심해질 거야.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고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시선은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창밖의 불분명한 공간을 바라보았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흥분감이 있었지만 나는 그 안에 조급함을 들을 수 있었다. 여보, 주말에 우리 바람 좀 쐬러 갈까? 당신이 계속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건 안 좋을 것 같아. 우리 가평호수 근처로 캠핑 가자. 그곳은 시원하고 조용하고 맑은 호수가 있어서 당신 머리를 식히기에 아주 좋을 거야. 가평호수.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 황량하고 인적 드문 곳은 익사나 절벽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위장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집안에서의 계획이 실패하자 맹수는 더 넓은 무대에서 범행을 저지를 장소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놀라움과 약간의 망설임이 섞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렇게 멀리 가, 오빠? 나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은데. 게다가 길이 멀잖아. 서준은 급히 내 손을 잡았고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운 듯 꽉 쥐었다. 자가용으로 가는 건데 걸어가는 것도 아닌데 힘들게 뭐가 있어. 내가 운전할 테니 당신은 앉아서 경치만 구경하면 돼. 가자, 여보. 3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우리 사랑을 다시 뜨겁게 만들 여행이라고 생각해. 내가 당신에게 보상하고 싶어. 그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나는 거절할 수 없었고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나와 육시, 최 아줌마가 기다리던 기회였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약한 미소를 지었다. 네, 좋아요. 오빠가 옆에 있다면 어디든 갈게요. 일요일 아침 서울 하늘은 곧 폭풍우가 올 것처럼 흐렸다. 서준은 아주 일찍 일어나 짐을 준비했다. 그는 텐트, 음식, 그리고 낚시 도구까지 그가 새로 빌린 SUV 트럭에 분주하게 싣고 있었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내려다보았고 그가 타이어와 엔진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을 보았다. 세심한 남자의 행동이었지만 지금 내 눈에는 살인자가 마지막으로 범행 도구를 점검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나는 편안한 운동복을 입었고 재킷 주머니에는 육시가 준 초소형 녹음기와 GPS 추적 장치를 숨겼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비밀그룹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출발했어. 검은색 SUV. 차량 번호 1234. 모두 조심해서 따라와줘.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육시와 최 아줌마에게서 즉시 읽음 표시가 나타났고 나는 조금 더 안심했다. 차 안으로 들어서자 새 가죽 시트의 강한 냄새가 나를 약간 역겹게 했다. 서준은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안전벨트를 매주었다. 그의 얼굴은 지나치게 밝았다. 그는 잔잔한 연주곡을 틀어놓고 낭만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는 운전대에 놓인 그의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호수로 이어지는 산길에 들어서자 주변은 끔찍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도로 양옆은 울창한 숲이었고 가끔 오토바이 한 대가 반대편에서 지나갈 뿐이었다. 서준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사이드미러와 주변을 계속 주시했다. 나는 그가 범죄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장소, 즉 충분히 한적하고 충분히 험난한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 피곤해? 거의 다 왔어. 여기 경치가 정말 좋아. 잠시 멈춰서 쉴까? 서준이 갑자기 말을 걸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그는 운전대를 꺾어 좁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고 그 길은 호수 가장자리에 돌출된 바위 절벽으로 이어졌다. 아래는 깊은 심연이었고 호수는 검푸르게 고요했다. 나는 재킷 주머니를 꽉 쥐었고 손가락은 녹음기 버튼을 만졌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요동쳤지만 이성은 나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나는 서준을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네, 내려요, 오빠. 나도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고 싶어요.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물에 차가운 습기를 실어 날랐고 나의 헝클어진 머리를 날렸다. 이 바위 절벽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가평호수는 거대한 거울처럼 넓게 펼쳐져 잿빛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주변은 인적 없이 고요했고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가파른 바위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만 들렸다. 서준은 먼저 걸어나가 나를 절벽 가장자리로 안내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유를 만끽하는 듯했고 그리고는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가짜 다정함이 없었고 선과 악의 경계에 선 사람의 냉정하고 광기 어린 단호함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낮았다. 여기 어때? 예쁘지? 영원히 쉬기에 딱 좋은 곳이지. 안 그래? 의미심장한 그 말은 나를 움츠러들게 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은 더 이상 우울증에 걸린 아내의 순진하고 나약한 눈빛이 아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내 설날 이튿날 찍었던 사진을 켰다. 그의 행복한 가족 사진. 아름다운 내연녀와 고급차에서 내리는 토실토실한 아들 사진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서준의 얼굴 앞에 들어올렸고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오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경치는 윤지 씨와 오빠 아들을 데려와서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아니라. 서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고 입가의 미소는 굳어버렸다. 그의 눈은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커졌고 마치 누군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의 평소 자신감과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듬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다. 당신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걸?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를 절벽 가장자리로 몰아붙였다. 내 속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극도의 경멸로 대체되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건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서준 씨. 당신이 독일에 가지 않았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당신이 내 땀과 눈물로 성수동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당신이 빚더미에 앉아 5억 원짜리 보험금을 타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내 말 한마디는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베어내는 칼날 같았다. 서준은 그곳에 서서 떨었고 호수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며 나를 보다가 시면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죽이려 했던 순진한 먹잇감이 사실은 오랫동안 덫을 놓고 기다려온 사냥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를 밀어서 실족사로 위장하려고 했지. 아니면 차와 함께 절벽 아래로 밀어 넣으려고 했어? 나는 계속 몰아붙였다. 단호한 목소리가 산과 호수 사이에 울려 퍼졌다. 아쉽게 됐네, 서준 씨. 당신의 연극은 너무 일찍 막을 내렸어. 3년 동안 착한 남편 연기하느라 힘들지 않았어? 나는 이제 지쳤어. 당신 연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이 폭로되자 서준은 더 이상 가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어깨는 요란하게 떨렸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고개를 들더니 낄낄거리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 미친 웃음소리는 산벽에 메아리쳤고 궁지에 몰린 맹수의 울음소리 같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분노와 절망으로 그의 잘생긴 얼굴은 일그러졌다. 네가 다 알았다고? 대단하네. 네가 그렇게 대단할 줄이야, 지연아. 그는 더 이상 다정한 오빠 여보가 아닌 거칠고 상스러운 너로 나를 불렀다. 그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할 때마다 침이 튀었다. 내가 너를 과소평가했어. 나는 네가 돈이나 벌어서 나에게 갖다 바치기만 하는 멍청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너도 보통이 아니었군.
나를 미행할 사람까지 고용하고 말이야. 그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위협적인 태도였지만 나는 굳건히 서 있었다. 손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이를 갈았다. 내가 왜냐고 묻지? 지겨웠으니까. 내 앞에서 착한 남편 연기하는 것도 지긋지긋했어. 너는 항상 잘난 척하고 항상 고고했지. 너 때문에 나는 무능한 놈처럼 느껴졌어. 나에게는 돈이 필요했어.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돈. 너 같은 여자 치마폭에 붙어 살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이 비열한 남자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나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그럼 5년 전의 수아는? 그녀가 무슨 죄가 있어서 당신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해야 했지? 나는 소리쳤고 그가 모든 것을 자백하도록 옛 상처를 들춰냈다. 수아라는 이름은 그의 광기를 자극하는 스위치 같았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그 여자도 너처럼 멍청했어. 빚 때문에 나를 버리려고 하길래 죽어야 했지.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보냈어. 내 예술 작품을. 그리고 펑 그녀는 사라졌지. 나에게 다시 시작할 돈을 남기고.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지연아. 그는 나를 차체 쪽으로 밀어붙였고 그의 역겨운 숨결이 내 얼굴에 닿았다. 내가 다 알았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야? 이 총구석에서 내가 너를 죽이고 시체를 호수에 던져버리면 누가 알겠어. 나는 네가 우울증으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말할 거야. 내가 올린 게시물들이 나에게 길을 다 닦아놨잖아. 고맙다, 내 멍청한 아내. 정말 어젯밤 너를 가스 질식으로 편하게 죽게 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운이 좋았지. 이제 나를 잔인하다고 탓하지 마.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맹수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 집게 같은 두 손이 내 목을 움켜쥐려고 뻗어나왔다. 나는 비명을 질렀고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그의 손가락이 내 목에 닿는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고요했던 공간을 갈라놓았다. 길가 수풀 속에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화살처럼 뛰쳐나왔다.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이다. 당장 멈춰. 손 올려. 서준은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은 흉포함에서 극도의 공포로 바뀌었다. 검은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자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6개월 후 가평호수 사건의 서준과 공범들에 대한 공개 재판이 마침내 열렸다. 그날 아침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무거운 빗줄기가 법정 창문을 때렸고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울음소리 같았다. 나는 피해자석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육씨와 최 아줌마가 있었다. 최 아줌마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사진 액자를 가슴에 꽉 안고 깊은 눈으로 피고인석을 노려보았다. 서준이 법정으로 이끌려 들어왔을 때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한때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패쑥했으며 눈빛은 공허하고 폐쇄했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닿자 그는 급히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어깨는 요란하게 떨렸다. 예전에 성공한 사업가의 오만한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한때 섹시했던 내연녀 윤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헐렁한 죄수복을 입고 초췌해져 있었고 눈물을 글썽이며 아래에서 흐느끼는 가족들을 끊임없이 바라보았다. 재판은 긴장되고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력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제시되었다. 서준이 가스를 방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절벽에서의 자백이 담긴 녹음, 앞전 세라믹 파편, 그리고 비밀 아파트에서 발견된 유독성 화학 물질까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다. 그는 5년 전 빚을 갚기 위해 최 아줌마의 딸을 살해한 것부터 5억 원짜리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지난 3년간 나를 속인 계획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자백했다. 내가 한때 동침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냉정한 진술을 들으면서
내 심장은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했다. 그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금융도구로 자신이 마음대로 조종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말로 여겼다. 나는 최 아줌마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요란하게 떨고 있었고 앙상한 손가락은 사진 액자를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움켜쥐었다. 눈물은 말없이 흘러내려 사진 속 딸의 미소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배심원단의 평결 시간은 영원처럼 무겁게 흘러갔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살인과 사기 혐의, 그리고 가중처벌 사유인 위험한 재범과 극도로 비열한 동기로 인해 서준에게는 최고 형량인 사형이 선고되었다. 윤지는 적극적인 공범 및 돈 세탁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는 단호하게 울려 퍼졌고 탐욕스럽고 잔인한 한 남자의 인생을 끝냈다. 서준은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법정 뒤쪽에서는 그의 어머니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듣는 이의 마음을 찢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지만 나는 그저 평온한 시선으로 응답했다. 통쾌함도 원망도 없었다. 내 안에는 오직 공허함과 안도감만이 남아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핏값은 치러졌다. 하지만 그가 나와 최 아줌마에게 남긴 마음의 상처는 평생 아물기 어려울 것이다. 최 아줌마는 일어섰고 떨리는 손으로 딸의 사진 액자를 죄수 호송차로 끌려나가는 서준을 향해 높이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잠겨 있었다. 딸아, 보고 있니? 너를 해친 놈이 죗값을 치렀단다. 이제 편히 쉬렴, 내 딸아. 늙은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바깥의 빗소리와 뒤섞여 5년 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억울함을 씻어냈다. 재판 후의 나날은 서준이 남긴 결과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로 인해 피곤했다. 집행기관은 서준과 윤지명희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채권자에게 빚을 갚도록 진행했다. 그의 재정에 대한 비밀의 장막이 완전히 걷혔을 때 나는 그가 꾸며낸 속임수의 규모에 정말로 몸서리쳤다. 리버뷰 아파트의 고급 아파트, 고급 차, 비싼 명품들은 모두 살인적인 이자의 사채 대출로 담보되거나 할부로 구매된 자산이었다. 내가 그에게 매달 독일로 보낸 돈과 그가 5년 전 그 여자에게서 사취한 보험금은 모두 밤샘 온라인 도박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탕진되었다. 그는 사실 빚의 왕이었고 순진한 여성들의 땀과 눈물 위에 기생하며 살았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일하며 은행 명세서의 빨간색 빚 숫자들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꼈다. 알고 보니 그가 걸쳤던 성공한 사업가, 독일 교포 엔지니어라는 허울은 거짓과 끝없는 탐욕으로 부풀려진 깨지기 쉬운 비눗방울에 불과했다. 그는 모래 위에 성을 쌓았고 이제 거센 파도가 닥치자 명예와 목숨까지 모두 휩쓸려 사라졌다. 육시와 관계당국의 도움 덕분에 나는 공동계좌의 돈 출처가 혼인 전후로 내가 벌어들인 개인 자산이며 서준의 범죄 활동과 관련이 없음을 다행히 증명할 수 있었다. 여러 달 후 나는 내가 모은 저축의 일부를 되찾았다. 이 돈은 한때 우리가 새 집을 사는데 쓰려고 했던 돈이었다. 통장을 손에 들었지만 기쁘지 않고 무거운 슬픔만 느껴졌다. 이것은 나의 밤샘 야근과 회사에서의 급하게 먹은 식사로 얻은 깨끗한 돈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돈을 훔치려 했고 심지어 그의 미친 돈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다. 나는 이 돈의 일부를 최 아줌마의 고향집 수리를 돕고 그녀를 위한 노후 연금 통장을 만들어주기로 결정했다. 나머지는 서준이 부부 이름으로 몰래 빌렸던 친구들의 자잘한 빚을 갚아주는 데 사용했다.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부부 관계에 내가 베푸는 마지막 인간적인 정이었다. 나는 그 타락한 남자와의 어떤 연결고리도 가장 작은 실타래라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끊어내고 싶었다. 나는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다. 한때 행복한 보금자리에 대한 수많은 희망으로 구석구석을 가꾸었던 곳이었다. 이제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나는 차가움과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서준의 은은한 향수 냄새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날 밤에 소름 끼치는 가스 냄새와 뒤섞여 나를 숨 막히게 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은 거짓된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던 소파, 그가 독살 요리 연극을 했던 부엌,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 죽은 척해야 했던 침실까지.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청춘과 믿음을 묻은 무덤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알았다. 나는 떠나야 했고, 이 악령이 깃든 황금 우리에서 벗어나 내 영혼의 평화를 되찾아야 했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내놓아 최대한 빨리 팔아치우려 했다. 손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었다. 나는 이 장소와의 모든 관계를 가능한 한 빨리 끊고 싶었다.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준의 옷과 개인 물품들을 모두 큰 상자에 모아 자선단체의 전화에 가져가도록 했다. 단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최 아줌마가 나를 돕기 위해 와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사진 액자를 닫고 깨지기 쉬운 도자기들을 포장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낯선 사람으로 만나 고통과 증오로 엮였던 우리는 이제 어머니와 딸처럼 가까워졌다. 그녀는 하나뿐인 딸을 잃었고 나는 믿음과 사랑을 잃었다. 우리는 이 폭풍우 치는 삶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따뜻함을 찾았다. 아가씨, 집 팔고 나면 어디로 갈 생각이에요? 이 늙은이와 함께 잠시 지내는 건 어때요? 최 아줌마는 옷을 접으면서 조심스럽지만 애정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이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곳을 찾고 싶어요. 작은 꽃집을 열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어요. 아주머니가 저랑 같이 매니저로 일해 주시겠어요? 최 아줌마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가씨, 저는 늙어서 그저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것이면 더 바랄 게 없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고 그것은 우리가 만난 이후 가장 편안한 미소였다. 텅 빈 집안에서 따뜻한 인간애가 피어올라 과거의 차가움을 몰아냈다. 새 주인에게 열쇠를 건네는 날, 나는 집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았다. 차가운 하얀 벽을 만졌다. 나는 속삭였다. 안녕, 나의 고통아.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걸어 나왔고 문은 닫히면서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과거 속에 가두었다. 내 앞에는 파랗고 넓고 포용적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비로소 진정으로 해방되었음을 알았다. 3개월 후 오래된 고목들 옆에 자리 잡은 작고 평화로운 거리의 한 구석에서 아담하고 예쁜 꽃집이 손님을 맞이하며 문을 열었다. 요란한 현수막도 시끄러운 음악도 없었고 오직 백합과 장미의 은은한 향기와 비온 뒤 젖은 흙냄새가 공간에 퍼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문 앞에 걸린 소박한 나무 간판에는 정성껏 쓴 글씨로 평안꽃집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수아의 안난과 나와 최 아줌마가 남은 삶에서 가장 갈망하는 평안, 빙안을 담은 이름이었다. 이 꽃집은 단순히 사업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자 세상을 떠난 이를 추모하고 현재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는 곳이었다. 꽃병에 꽂힌 꽃, 한 송이 한 송이는 폭풍을 이겨낸 두 여인의 정성과 사랑을 담고 있었다. 나는 소박한 베이지색 리넨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채 푸른 수국 꽃다발에 시든 잎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최 아줌마는 이제 몇 살은 더 젊어진 모습으로 현관 앞에 진열된 작은 화분들에 명랑하게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환하고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예전에 고생스럽고 억울했던 여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가씨, 유학가는 남자친구에게 줄 거라며 해바라기 꽃다발을 크게 주문한 손님이 있어요. 최 아줌마가 명랑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머니, 지금 바로 만들게요. 나는 가장 크고
가장 눈부신 노란 해바라기를 골라 정성껏 포장지로 감쌌다. 늘 태양을 향하는 꽃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나의 삶은 지금 매우 느리고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더 이상 몰아치는 마감 기한도, 끊임없는 출장도, 걱정과 의심도 없었다. 아침 일찍 꽃 향기와 함께 일어나 저녁에는 최아줌마와 함께 소박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 때로는 창가에 앉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문득 서준과 그 어두웠던 기억들을 색이 바랜 옛 영화처럼 떠올리곤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고 한때 맹목적이었던 나 자신을 자책하지도 않았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고통은 우리에게 성숙하는 법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온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계속해서 가짜 불빛에 뛰어드는 불나방이었을 것이고 진심과 소박함의 가치를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풍경 종이 짤랑 울리며 따뜻한 저녁 햇살을 안고 한 손님이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바깥은 갑작스러운 소나기 후 하늘이 다시 맑고 높고 푸르게 개어 있었다. 나는 마음의 폭풍이 정말로 지나갔고 이제 내 앞에 펼쳐진 것은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새벽임을 알았다.